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14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21시 58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장 마감하고 나서 시황 브리핑 영상을 공개 영상으로, 네, 무료로 최근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네, 올려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영상 녹화해서 거의 1시간 정도 녹화를 했어요. 녹화를 해서 텔레그램에도 올려드렸는데, 업로드도 다 했는데, 어, 안타깝게도 음성 녹음이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너무 속상해요. 네, 음성 녹음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다시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 좀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죠. 그죠? 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오늘 많이 빠졌죠? 미증시도 급락을 했고, 국장도 급락을 했고, 그리고 나스닥 선물도 지금 마이너스 1.4% 급락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녹화를 할 적만 하더라도 제가 아까 그 녹화할 때는 나스닥 선물이 한 0.5%, 마이너스 0.4%, 0.5% 그쯤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1.4%, 1.5%까지 급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제가 계속 언급을 했었었죠. 일단 오늘 지수가 급락을 했지만 저희는 그렇게 크게 데미지가 없었어요. 네. 당연히 기존에 수익 중이던 종목을 뭐 익절도 하고 본절도 하고 기존 수익보다 좀 더 싸게 팔기도 하고 해서 어제보다는 줄어들었죠. 장부가 어제보다는 좀 줄어들었지만은 그래도 뭐 지수가 폭락한 거에 비하면은 선방했다. 최근에 제가 저희 회원님들께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어, 지수가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제가 계속 11월 달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갑자기 지수가 급락을 할 수 있으니까 매수는 하되 음, 비중을 많이 실지 말자. 주식 비중을 많이 실지 말자. 그러니까 언제라도 빠르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주식 비중을 관리하면서 매매하자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미증시 급락을 하고 나서 어제부터 사실 저희는 미리 우리 유료회원님들 텔레그램에다가 미리 말씀드렸죠. 어제 나스닥이 급락을 하는 거 보고서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셔라. 아침부터 프리마켓에서부터 일부 종목들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자라는 말씀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했던 대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했던 대로 아침부터 일어나서 어떤 거 본전 매도 걸어 놓으세요. 지금 보시면 여기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뭐 한국조선 이런 거 그죠? 어제 매수해서 다 수익 났던 종목들이에요. 수익 났던 종목들인데 어, 그냥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그냥 본점에도 걸어놓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대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투자자와 그렇지 못한 투자자의 결과는 완전 달라지거든요. 네, 저희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최근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올 것이 온 거죠. 자, 우선은 오늘 미증시가 왜 급락을 했는지, 네, 왜 급락을 했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우리 예,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의 황금 나침반 채널을 통해서 이 뉴스 콘텐츠는 제가 매일 공개 자료로 무료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뭐 여기저기 카톡이라든지 텔레그램을 통해서 뉴스 같은 거 받아보고 계실 텐데 제가 올려드리는 이 뉴스만 보시면 사실 모든 미국에서 있었던 중요한 이슈들은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들은 여기 진짜 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저기서 다 음, 중요한 내용들 다 뽑아가지고 깔끔하게 진짜 중요한 내용들만 딱딱딱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저것 여러 뭐 뉴스 보실 필요 없이 이 황금 나침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황금 나침반에서 올라오는 이 글로벌 경제 뉴스 혹은 미증시 핫 이슈 그 두 개는 제가 계속 무료로 오픈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보셔도 뉴스는 딱 끝이 난다. 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구독을 하지 않으셔도 유료 구독을 하지 않으셔도 보시면은 공개 자료니까 누구라도 열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제가 감기에 걸린 상태라서 목소리가 좀 걸걸하거나 혹은 기침을 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특히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네. 자, 시작을 해볼게요. 네. 파스 좀 풀겠습니다. 팔이 아파가지고. 마우스를 오래 잡고 하다 보니까 약간 그 터널 증후군처럼 직업병이에요. 네, 마우스를 잡을 때마다 팔이 막 욱신욱신 거리거든요. 자, 시작해볼게요. 네. 자, 보스턴 연방은행 수정 콜린스 총재가 인플레이션과 고용 위험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당분간은 정책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경제에 있어서 고용 시장이 무너진 게 거의 한 좀 2달쯤 됐죠. 그죠? 세 달 됐나요? 네. 근데 고용이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충격이었죠, 사실. 그동안에는 고용이 너무 견고하다라고 했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자료가 잘못됐던 것이었었죠. 그죠? 잘못돼서 트럼프가 그 관련 그 국장도 해임을 시켰잖아요. 잘라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고용이 부러진 상태라다 보니까 지난달에 금리를 인하했어요. 네. 하지만 고용도 문제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이 말이죠. 음. 트럼프의 관세에 따른 어떤 정말 다들 예상했던 대로 물가가 확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네. 심각하게 위협을 할 정도의 물가 상승은 아니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어, 그러니까 전월 대비 MOM, 그죠? CPI라든지 혹은 PC라든지 이런 물가 지표들을 보게 되면 특히나 MOM, 전월 대비는 계속 플러스예요. 계속. 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뭐 심각하지 않다라는 게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계속. 티 안 나게 조금 조금씩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조금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 고용이 안 좋아가지고 금리를 내린 거죠. 자, 금리 인하는 뭡니까, 여러분들? 완화 정책이죠. 금리를 낮췄어요. 거기다가 12월 달에는 QT, 양적 긴축도 종료를 할 거라고 했어요. 양적 긴축 또한 완화 정책입니다. 완화 정책. 쉽게 말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조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은 물가는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은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라는 건 적절하지 않다. 현재 수준을 유지를 하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페드 연준의 나팔수라고도 불리는 닉 티메라우스 기자가 그런 말을 했죠. 지금 연준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역대급 분열이다. 음. 즉 금리 동결파와 금리 인하파가 갈린 거예요. 네. 서로 의견을 상충하고 있어요. 음.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쪽은 지금 고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경기 침체갈 수 있다. 라는 입장인 것이고 동결을 해야 되는 쪽은 지금 음? 고용도 문제긴 하지만 어? 금리 이 시장도 많이 올랐고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이제 부자들 같은 경우 씀씀이도 많아지고 근데 이런 상황에 증시도 많이 오르는 이런 상황에 금리를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한다? 물가가 떨어지는 상황도 아니고 물가는 계속 올라오고 있었었는데 거기다 관세 영향도 분명히 있긴 있었거든요. 품목별로 다르게 나타나긴 했지만은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도 분명히 감지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금리 인하하면은 나중에 인플레이션 어떻게 할 거냐. 그게 걱정이 된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자, 세인트루이스의 알베르토 무사름 총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이 2%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는 더욱더 신중해야 된다. 라고 주장했고요. 오스탄 굴스비스 총재도 마찬가지로 자, 지난 6일 인플레이 데이터가 부족해서 인하를 계속하는데 불안해졌다. 다들 아시다시피 셧다운을 상당히 오랫동안 셧다운이 오랫동안 유지가 됐습니다. 맞죠? 셧다운이 유지되는 동안에 경제 지표가 발표 나왔나요? 안 나왔죠?
중요한 지표도 다 건너뛰었어요. 즉 지표에 공백이 생긴 겁니다. 데이터에 공백이 생긴 거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연준은 특히나 파월은요 상당히 신중한 인물이죠. 음. 파월이 그동안에 FOMC 회의에서 혹은 연설에서 꾸준하게 얘기했던 게 뭡니까? 바로 데이터 디펜던트. 그죠? 데이터 디펜던트. 네. 데이터에 따라서 데이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어떻게 발표되는지를 보고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를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데이터를 지금 몇 주 동안 발표를 안 한 겁니다. 공백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 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과연 내릴 수가 있겠는가? 데이터가 없는데.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고 뭐고 간에 고용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지금 데이터가 중간에 공백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판단 근거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금리를 과연 내릴 수가 있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신중한 파월이. 금리를 못 내리면 뭐예요? 답은 금리 동결밖에 없어요. 자, 근데 문제가 있죠. 미증 시가 얼마 전까지도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계속 올랐던 이유가 뭡니까? 크게 두 가지 기대감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에요. 두 번째가 뭡니까? AI 실적에 대한 기대감인 거죠. 자, AI 실적 기대감, AI 관련주들. 지금 어닝 시즌 거의 다 종료가 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기업들은 M7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실적 발표 끝났어요. 즉 기대감은 이미 소멸이 됐어요. 다음 주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인가요? 다음 주 목요일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그걸 끝으로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다 끝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즉 AI에 대한 기대감, 실적 기대감이 이미 다 이벤트가 끝났다 이 말이야. 그럼 남은 건 뭐예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남아있는데 무려 한 달 전, 지난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페드워치 기준으로요. 페드워치 기준으로 12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이 거의 100%에 육박했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에 40%, 50%대 왔다 갔다 합니다. 한 달 전에 무려 100%였던 기대감이 지금은 40%, 50%로 확 급락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자. 현재 미증시의 주가 레벨. 이 레벨은 AI 실적 기대감 플러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 그 레벨입니다. 근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끝났고요. 그죠? 소멸된 상태에서 이미 주가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플러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마저도 지금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한 달 전에 비해서 지금 급락을 했어요. 즉 현재 주가 레벨이 어때요? 이 모멘텀만 생각한다면은 지금 주가보다는 떨어지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리즈너블 하잖아요. 네.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은 조금 위험한 상황이다. 이것들만 봐도, 이것만 생각해도 지금 조금 거시기하다. 조금 찝찝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맞죠? 네. 자, 에버코어에서요. 파월이 12월 달에 금리를 내리려면 적어도 서너 표에서 최대 5표 정도의 반대표에 직면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페드는 지금 분열 양상을 띠고 있다. 콜린스 총재 발언 이후에 페드워치 12월 인하 베팅이 40%까지 떨어지기도 했었다. 자, 백악관의 캐롤라인 레비 대변인,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죠? 자,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와 고용 보고서가 영원히 공개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데이터 공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어요. 음, 이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케빈 헤스 위원장도 셧다운으로 인해서 연방 정부가 아닌 곳에서 약 6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경제에 주당 150억 달러 손실이 발생했으며 4분기 GDP가 무려 1.5%포인트나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는 10월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았다면 만들어낼 수 없다. 그리고 11월 데이터는 원래 발표일보다 일주일가량 늦을 것이다. 그러니까 셧다운 때문에 지금 다 너무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금리 인하를 앞둔 상황이어서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었었는데 지금 데이터 공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뭔가
셧다운을 일부러 길게 끌고 간 건 아니었을까? 뭔가 조금 불안해서 걔네가 원했던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봐, 데이터가 원했던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까 봐 일부러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게끔 셧다운을 오래 끌진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월가에서. 이건 그냥 뭐 뇌피셜이에요. 네. 그리고 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오픈 AI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오픈 AI가 올해 1분기, 3분기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에서 추론 모델을 이용하는데 무려 87억 달러를 썼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픈 AI의 작년 지출액이 37억 달러였었어요. 근데 이미 벌써 3분기까지 2배 이상을 쓴 거예요. 근데 이 87억에는 AI 모델 훈련 비용도 들어가 있지 않았고 코어 위브라든지 기타 다른 클라우드에 쓰는 비용도 포함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분기까지 오픈 AI가 쓴 비용은 87억 달러는 좋게 넘을 것이다 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죠. 벌써 작년 연간 지출액의 2배 이상을 쓴 거다. 그럼 오픈 AI만 이러겠습니까? 다른 AI 관련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AI 기업들은 돈을 엄청나게 빌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회원님들께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찝찝하다. 어? 이 다들 아시다시피 샘 알트먼은 천재예요. 그죠? 얼마나 똑똑합니까? 어? 근데 걔네 입에서 정부의 보증 얘기가 나왔다라는 건 걔네가 정말 재정이 탄탄하고 앞으로 뭐 자금 관련해 가지고 아무 걱정이 없었다면 굳이 정부의 서포트, 정부의 보증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오픈 AI의 CFO가 정부 보증 얘기했다가 욕을 많이 먹으니까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고 얘들아 진정해. 그런 뜻이 아니었어. 라고 했어요. 샘 알트먼도 우리는 뭐 정부 보증 필요 없어. 안 받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을 번복했죠. 그죠? 이런 상황이 되면 정부는 보증을 해줘야 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둘러서 얘기한 거죠. 네. AI 업체들이 재정적으로 조금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정부가 서포트 해줘야 된다. 근데 사실 저도 이거는 동의를 하는 게 지금 미국과 중국은 AI 패권 전제 중이에요. 미국이 트럼프가 중국을 엄청나게 견제하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미국의 AI를 이끌어가는 주요 기업들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게 되면 이게 도미노처럼 와르르르 무너질 수 있거든요. 미국 정부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네. 재정적 이슈로 인해 가지고 좀 어떤 기업이 뭐 파산 위기라도 처하게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줄 겁니다. 그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만약에 재정 이슈로 관련 기업이 급락을 한다. 그러면 저점 정말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저점에서 조금씩 모아가야 되는 찬스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근데 단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진짜 현실화가 된다라면 조정의 빌미로서는 충분하죠. 그죠? 조정의 빌미로는 충분하죠. 야, 얘네 이렇게 재정적으로 부실했단 말이야? 이런 애들이 이렇게 돈을 마구마구 썼어? 어? 여기서도 빌리고 저기서도 빌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문제될 수 있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이것도 좀 문제입니다. 네. 자, 데이터 센터 개발자들이 가장 저렴한 전력을 찾기 위해서 여러 전력 회사에다가 동일한 프로젝트 공급을 의뢰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차를 구매하실 적에 예를 들어서 차를 구매할 때에 뭐 A 딜러한테도 물어보고 B 딜러한테도 물어보고 C 딜러한테도 견적을 받잖아요. 그래서 가장 조건이 괜찮은 딜러를 통해서 계약을 하기 위함이죠.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뭐 그러니까 전기세가 너무나 비싸다 보니까 전기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가장 좀 저렴한 곳으로 알아보는 거겠죠. 네. 그래서 여기도 견적을 넣고 저기도 견적을 넣고 하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수요 예측에 거품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네. 충분히 이것도 납득이 가는 부분이죠.
여기도 견적놓고 저기도 견적놓고 했는데 어떤 이런 이 전체적인 수요를 조사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얘가 누군지 제가 누군지 같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내년도 앞으로 3년 후에 5년 후에 데이터 센터 수요가 이렇게 높다. 이런 전망치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품이 있더라 이 말이죠. 충분히 납득이 되죠, 이 부분도. 네. 그리고 문제는 설사 데이터 센터가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과연 풀 가동을 할 수 있겠는가? 음, 못합니다, 지금. 미국의 이 전력 인프라는 지금 최악이에요. 노후 설비도 교체가 제대로 안 됐을 뿐더러 중국은 이 AI 관련 전력 인프라에 대한 빌드업을 상당히 잘 진행을 해왔어요. 하지만 반면에 미국은 당장 중국 대비 기술력은 앞서 있을지라도 이런 AI 관련 전력 인프라는 지금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네. 그래서 사실 전력 업종만 놓고 봤을 적에는 쇼티지라는 게 사실 가장 좋은 호재 아닙니까? 쇼티지라는 거는. 그래서 전력기기, 전력 인프라, 뭐 변압기 관련 이런 것들은 만약에 진짜 지수가 급락이 나온다, 그럼 저점에서 긁어 모아야 돼요. 그죠? 네. 긁어 모아야 되는.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고 어? 수많은 어떤 GPU 칩을 구매를 했어. 했는데 그것들을 풀 가동을 할 수 있는 전력이 공급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맞죠,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기대했었던 막대한 자금이 투입이 된 AI 산업 관련해 가지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급락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전력 인프라만 잘 갖춰져 있다라면 풀 가동해 가지고 진짜 원하는 만큼의 예상했던 만큼의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음, 지금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요거는 우려로, 그러니까 기대감이 우려로 만약에 변하게 되면 지수는 주가는 급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중장기적인 전망이 좋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매수해야 돼, 매수해야 돼. 이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다. 어, 급락했을 때라면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한 시점에 전력 인프라가 한참 부족한 이 시점에 계속 갈 거라고 외치는 거는 정말 위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물 좀 마실게요. 목이 서서히 또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AI 칩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AI 회사들이 인도네시아라든지 혹은 다른 국가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임대해서 첨단 AI 칩에 접근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자, 요즘 화제의 인물이죠. 마이클 버리. 마이클 버리가 운영하는 그 펀드 이름이 걔네가 그 뭐니? 이름이 뭐더라? 이름이 뭐죠? 그 사이언 에셋, 사이언 에셋인데 걔네가 이제 등록을 취소를 했어요. 펀드 해지를 했는데 뭐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은 손실액이 워낙 커서 그러니까 어 일정 펀드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걔네들의 어떤 운용 성과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좀 있죠. 네,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수준 밑으로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손실을 봐서 그 규모 밑으로 떨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해지한 거 아니냐. 쪽팔리니까.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뭐, 진실은, 마이클 버리는 알겠죠. 아무튼,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마이클 버리가 또 그 와중에 11월 25일 날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공개하겠다. 얼마 전에는 이 AI 업체들이 감가상각 관련해가지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고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이 한 2년 정도 잡혀야 되는 GPU 칩을 5년에서 6년으로 잡았다라는 거예요. 매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죠? 실적이 좋아 보이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렸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번에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참고로 얘는 지난 3분기 말에 또 팔란티아라든지 엔비디아 풋옵션을 내줬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또 거기에 따른 손실도 본 그런 투자자예요. 한때는 영화 빅쇼트 주인공으로서 많은 관심도 받았고
그렇다고 해서 얘가 항상 실패했던 건 아닙니다. 모든 투자자가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유명한 펀드 매니저라도 매일 수익 나고 매월 수익 나고 매년 수익 날 수 없거든요. 그죠? 사람인 이상. 네. 마이클 버리도 한때 유명세를 탔지만은 매년 그렇게 잘하지 못했던 거죠. 네. 당연히 실수할 수도 있고 틀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비세일 리서치가 AI가 과거의 철도 붐 그리고 인터넷 붐, 네, IT 버블 당시 그럴 때처럼 막대한 자본 지출이 불황으로 이어졌었던 그 절차를 지금 뒤따르고 있다라는 무시무시한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붐이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주식에 대해서 가장 방어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을 알려줄 메타버스 모멘트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어요. 네. 자, 마크 미네르비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번쯤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SNS에다가 이제 글을 많이 올리는데 지난 10월 말부터 이 사람은 숏을 잡았어요. 네. 10월 말부터 숏을 잡았고 S&P 500 지수에 대해서 이 공매도 포지션을 숏 포지션을 청산하기는커녕 오히려 지난 10일 날 규모를 2배로 늘렸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지수가 많이 빠졌죠. 그죠? 네. 시타델의 반면에 또 이제 롱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시타델의 스콧 루브너는 지난주에 조정이 발생했었던 지난주 개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가 지난 2년 동안 5번째로 많았다. 즉 역대급 매수가 유입이 됐다. 그리고 미증시를 뒷받침해주는 미증시를 떠받쳐주는 주요 수급 주체가 누구다? 리테일이라는 것은 개인 투자자, 리테일 수급과 자사주 매수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올해 미국 증시에 있어서 실제 수급의 주축이 됐었던 것은 개인들과 누구? 바로 이 자사주 매수입니다. 네. 헤지펀드 등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은 사실 큰 역할을 못했어요. 제가 자주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액티브 펀드, 그러니까 매니저들이 직접 종목을 골라서 본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매도하는 네. 액티브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성과가 너무나 안 좋다. 최악입니다. 네. 수십 년간 지금 최악의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지수 대비 S&P라든지 이런 벤치마크 지수 대비 아웃퍼폼을 한 비율이 전체 해치 펀드에서 20% 정도입니다. 20%대. 나머지는 다 지수 대비 성과가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 중에 손실도 있고. 특히나 매크로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헤지펀드들, 퀀트 관련 투자하는 그런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악의 손실을 기록을 할 정도로 올해 장이 만만치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그냥 무조건 나스닥은 올라갈 거야. 별다른 근거 없이 그냥 AI가 최고, AI 짱, 금리 인하 짱 해가지고 무지성으로 그냥 계속 매수했던 사람들이 성과가 좋았고 과거의 패턴, 과거에 보여줬었던 매크로 패턴, 매크로 분석, 그 사례 분석을 통해 가지고 막 전략을 짜서 매수를 했었던 기관 투자자들은 올해 성과가 안 좋았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런 얘기 있었었죠. 펀드 스트레스의 CEO인 톰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미국 증시가 역사상 가장 미움을 받는 증시다. 그러니까 내용만 보면은 고용이 부러지고 AI로 인해 가지고 고용이 막 안 좋고 미국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못 구해요. 있던 곳에도 잘리는 판이에요. 네, 서민들은 너무나 먹기 힘들어요. 네, 먹고 살기 힘들어요. 부자들은 점점 잘 살고 K자형 경제죠. 부자들은 점점 잘 살고 있고 서민들은 갈수록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 극단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근데 이런 상황에 미국 증시는 막 사상 신고가를 계속 경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상 가장 미움을 받는 증시가 지금이다. 이런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 꼭 명심하시고, 어떤 내용이 좀 좋진 않죠. 그죠? 네. AI에 관련돼 가지고 사실 엄청난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그 이면에는 또 이런 어떤 우려들, 걱정거리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좀 더 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오늘 우리 유래님들은 이제 아침부터 이제 본절을 했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원래 저희가 어제 샀었어요. 어제 사서 소폭 수익 나고 있었었는데
오늘 아침부터 제가 본전 사인을 드렸습니다. 본전 했다가 재매수한 거예요, 얘는. 혹시나 싶어가지고. 네. 본전 했다가 재매수 했다가 이제 그냥 아니다 싶어서 손절했던 거죠. 그 외에 뭐 일부 들고 있어도 수익 나왔던 종목들은 수익이 좀 줄어든 상태에서 팔았고, 어제 샀었던 두산일로 밑에 팔았고, 리가케미도 원래 수익이었는데, 아침에 이제 시작하자마자 투매가 나왔을 때 그때 손절이 돼버렸고, 남은 물량은 본전 부분에서 팔았고요. 네,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지수가 그래도 투매가 나는 이 정도면 선방했죠.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다. 자, 그리고 10월 15일 날 개설했던 제 주식 계좌는 공식 리딩보다는 제가 좀 더 안 좋았어요. 이거보다 좀 더 좋을 수 있었는데 실수로 제가 여기서 리가켄바이오라든지 스탐로스 세팅이 잘못해가지고 두산에너빌이라든지 뭐 리가켄바이오, 하이브 이런 애들이 아침에 제가 매도가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아침에 지수 시작하자마자 투매 났을 때 그때 털려버린 거야, 저점에서. 저점에서 털려버렸어요. 그래서 손실이 좀 더, 네, 좀 더 난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아무튼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최초 초기 원금 2,877만 원 대비 지금 14.3%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이 이제 계좌 개설 22일차고요. 동기간의 코스피는 9.7%, 코스닥은 3.8% 정도로 지금 벤치마크 대비는 이제 아웃퍼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늘 주식 다 팔았어요. 네, 모든 종목 싹 다 정리했고요. 저 오후장에 우리 회원님들께 인버스를 추천드려서 저희 지금 유료방 종목은 인버스 말고는 없습니다. 네, 딱 인버스만 딱 두고 있어요. 코스피 인버스, 코스닥 인버스 두 개만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제 판단이 맞으면은, 제 예상이 맞았다면은 다음 주에 저희는 뭐 물려서 다른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 있을 때 저희는 다음 주 수익 나면서 수익이 날 것이고, 만약에 제가 틀렸으면은 다음 주에 인버스 손절하고 원래 하던 대로 열심히 매수해서 또 수익 내면 되겠죠, 그죠? 뭐 수익 내는 거야 쉬우니까. 장만 정상적이면은, 시장 흐름만 정상적이면은 뭐 수익 내는 거는 뭐 일도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오늘 시장 안 좋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7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잘 빠졌으니까 뭐 당연하고.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데요. 자, 아까 텔레그램으로도 올려드렸었는데 2025년도에 시작됐었던 급등 랠리 이후로 지금 처음으로 5일 연속 고객 예탁금이 감소를 했습니다. 네. 오늘 기준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이틀 전 자료가 나오는데요. 왜냐면은 주식이 여러분들 거잖아요. 3일 결제, 3일 결제. 그죠? 3일 결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틀 전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이틀 전 기준으로 해서 5일 연속 예탁금이 감소를 했다. 처음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예탁금 감소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잖아요. 또 궁금하면 못 참죠. 전 또 제가 좋아하는 게 사례 분석, 케이스 스터디를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또 사례를 한번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다 분석을 해서요. 다 분석을 해가지고, 자, 엑셀로 만들었어요. 어디 갔냐? 잠시만요, 여러분들. 엑셀 파일이 지금 여기 있다. 이렇게. 보세요. 네. 보시면은, 여기 색깔별로 이제 그 해당 연도, 네. 같은 연도는 같은 색깔로 표시했어요. 그리고 예탁 증감. 그래서 제가 조건식 다 만들어가지고, 수식 만들어가지고, 이것만 다 추출을 해낸 거거든요. 네, 최소 5일 연속으로 예탁금이 감소를 했던 것들만 지금 다 모아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차트에 대입을 해가지고, 고객 예탁금이 최소 5일 이상 감소가 되었을 때, 지수가 어떠한 흐름을 보였는지를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 좀 마실게요. 목이 안 좋아요. 목이 좀만 더, 좀만 더 버텨줬으면 좋겠다. 기침은 좀 이제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목 상태가 아직 안 좋아서 목소리가 깔끔하게 안 나옵니다.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목이 좀 갈라지고 있어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자, 화면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 보이죠? 이 라인. 네, 그리고 여기 날짜 보이죠? 이 날까지 5일 연속으로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라인, 이 라인 전부, 이 라인 포함해서 최근 5일, 이 라인 포함해서 최근 5일 동안 고객의 따금이 감소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케이스 스터디 한번 해보시죠. 자, 2018년도 2월 14일입니다. 네. 자, 예탁금이 감소하고 나서 잠깐 기술적 반등이 계단식으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죠? 옆으로 한동안 횡보를 하다가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다음은 마찬가지 2018년도 6월 5일입니다. 자, 아까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었잖아요.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예탁금이 감소를 했고 그때부터 본격 급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죠? 네, 다음에 자, 또 18년도입니다. 18년도 7월입니다. 주가가 한번 빠진 1단계 1차 하락을 한 상태인데 또 예탁금이 줄어들었어요. 5일 연속으로. 어떻게 됩니까? 빠졌다 보니까 반등은 나옵니다. 반등은 나왔는데 역시나 또 한 번 급락을 하는 모습이에요. 참고로 여러분들 이 고객 예탁금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께서 주식 계좌의 잔고를 뺀다고 해서 티가 나겠습니까? 여러분들? 티 나겠어요? 최소 슈퍼개미 정도가 되는 정말 수백억에서 수천억 이상 굴리는 그런 슈퍼개미들이 진짜 우르르르 입금을 하거나 혹은 출금을 하거나 그 정도는 돼야 이 예탁금 전체적으로 티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고객 예탁금은 이 유동성을 우리가 판별할 적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마트머니, 소위 말하는 스마트머니의 움직임, 물론 무조건 100% 스마트머니다라고 단정 지을 만한 근거는 없지만은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일반 개인들이 그냥 돈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여기 티가 나겠냐고요.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주목을 하는 것은 뭐냐면 하루 이틀은 그럴 수 있어. 근데 5일 연속이잖아요. 네. 5일 연속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뭔가 조금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지금 출발한 겁니다. 이 케이스 스터디가. 자, 계속 이어서 분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28년도에 벌써 세 번째죠. 그죠? 네, 벌써 세 번째 고객의 따금 감소가 있었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그 급락이 나왔죠, 또? 자, 또 10월 달입니다. 이번 또 18년도에요. 18년도에 한 번 더 5일 연속 감소가 있었고요. 바로 또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죠, 여러분? 네. 그럼 지금 18년도에 벌써 몇 번이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이네, 네 번. 자, 그리고 이제 2019년도입니다. 좀 많이 빠졌죠? 벌써 2단, 3단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하락하고 나서 2009년 1월 달에 예탁금이 감소했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올라갑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많이 빠진 상태에서 충분히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예탁금이 감소하니까 갑자기 찐바닥을 찍고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또 볼게요. 그 다음에 2019년 5월입니다. 자, 여기서 좀 전에 여기서 올라갔죠.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한번 빠지면서 예탁금이 감소한 거예요. 19년 5월 달에. 자, 그러니까 올라간 상태에서 뜬 거죠.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처음으로 5일 연속 예탁금 감소가 일어나면서 역시나 또 한 번 급락을 해줍니다. 그쵸? 또 보겠습니다. 자, 또 19년도입니다. 네. 여기서 지난 5월 달에 예탁금 감소 이후에 급락을 했죠. 급락을 하고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네. 반등이 나오고 나서 또 뜬 겁니다. 11월 달에. 자, 예탁금 감소하고 나서 또 반등이 나왔는데 한 달, 두 달 정도 계단식으로 좀 버티는 듯 하다가 결국 다시 한번 급락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코로나가 나왔죠, 갑자기. 코로나가. 그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지금 2019년도에도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의 예탁금 감소가 있었고, 결과는 역시나 하락이었다. 자, 그 다음에 2021년도, 보니까 여러분들, 2019년도에서, 지금 2019년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이 왔잖아요. 2020년부터. 근데 2020년도 급등 랠리가 이어졌는데, 그때는 보니까 5일 연속 예탁금 감소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지금과 비슷한 급등 랠리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5년 연속 예탁금 감소가 없었다 라는 겁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자, 21년도입니다. 이제 21년도 8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2020년 3월 달부터 급등 랠리가 나죠. 팬데믹에 따른 급등 랠리가 나왔고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고 그때 코스닥이 글로벌 증시에서 상승률 1등이었습니다. 1등. 주요 증시 중에서 코스닥의 상승률이 저점 대비 상승률이 1등이었어요. 코스닥이 1등을 할 때도 있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이지만. 그리고 나서 2021년 8월 25일 날 예탁금이 5일 연속 감소를 했는데 그게 그때가 우리 증시가 피크아웃을 찍었을 때예요. 그 이후로 계속 계단식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고 나중에는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스마트 머니가 정말 맞다면 정말 절묘하게 빠져나간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네. 2021년 8월 달에 5일 연속 감소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2022년 2월 달에 또 한 번 예탁금 감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빠진 상태에서 예탁금 감소가 됐다 보니까 반등은 살짝 나왔는데 역시나 줄줄줄 흘러내리죠. 2022년 2월이었고요. 그 다음에 2022년 5월 달입니다. 감소하고 나서 또 급락합니다. 그 다음에 22년 9월 달입니다. 역시나 감소하고 또 급락합니다. 그쵸? 그리고 22년 11월 달입니다. 역시나 감소하고 또 급락합니다. 자, 이래서 2022년도에는 무려 몇 번이나 4번씩이나 예탁금 감소가 있었습니다. 계단식 하락을 했죠. 네. 자, 그러다가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는데 이제 2023년이 됐습니다. 3년 1월 달에는 예탁금 감소 이후에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아까 봤던 현상이죠.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진 상황에 예탁금 감소가 나오게 되면 그게 찐바닥이 되는 경우가 있다. 지금 또 한번 반복이 됐죠? 자,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3년도 11월 달입니다. 좀 많이 빠졌죠? 그죠? 빠진 상태에서 또 예탁금 감소가 나왔어요. 역시나 또 쭉 올라갑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2024년 8월 달입니다. 8월 전에 한번 급락을 했다가 반등 나오는 과정에서 예탁금이 감소가 있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반등 나오면서 감소가 있었었는데 역시나 다시 추가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확인되죠? 자, 이때입니다. 아, 기가 막히네요. 자, 여기서 아까 예탁금 감소가 있었었죠. 여기서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9월 3일 날 그러니까 8월에 감소가 한번 있었고 9월 달에 또 예탁금 감소가 또 나온 거예요. 그 이후로 윤석열 계엄 선포까지 해가지고 계속 빠집니다. 스마트머니 기가 막히죠, 진짜. 냄새 진짜 잘 맞죠? 수백억, 수천억을 주식으로 번 사람들 실제로 있어요. 있습니다. 네.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숨은 고수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왜냐면 저는 잘 아는 게 제 그 지인들, 제 친구들 중에도 보면은 지점장도 있고 해가지고 걔네들 고객들 보면 수백억, 수천억 번 사람도 있어요. 네. 있어요. 진짜 증권사마다 해가지고 고객들 현황 보면이 있습니다. 각 증권사 지점별로 해가지고 다 있어요. 전국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수백억, 수천억 어떻게 벌었겠어요? 운으로 벌었겠습니까? 실력이 있었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시장 진입 타이밍, 빠져나갈 타이밍 잘 볼 거 아니에요. 일반 개인보다 잘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동성을 체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객의 예탁금을 우리는 꼭 체크를 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진짜 꿀팁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거 무료로 공개 영상이에요 지금 그죠? 네. 이런 꿀팁 누가 알려줍니까? 제가 직접 손수 사례 분석 다 해가지고 케이스 스터디 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2024년 10월 달입니다. 역시나, 자, 이렇게 보니까 2024년도에도 3번의 예탁금 감소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8월 달에 한 번, 9월 달에 한 번, 그 10월 달에 또 한 번, 3번 연속으로 했네요. 8, 9, 10월 달에 연속 3번 감소가 있었고, 역시나 결과는 급락이었어요. 자, 그리고, 자, 많이 빠졌죠? 2025년도 초반까지 빠졌다가, 이제, 2025년 5월부터 갑자기 또 감소감 나오는데, 그때부터 찐바닥으로 치고서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선도 있었고요. 그죠? 정부도 바뀌고, 여러 가지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 가지고 주가가 이제 계속 쳐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찐바닥 제도 찍은 거죠. 맞죠? 자, 그리고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오른 상태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오른 상태에서 고객예탁금이 감소를 하게 됐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그죠? 처음에 3일 동안에 어마무시한 규모로 예탁금이 감소를 했습니다. 확인됩니까, 지금? 네. 참고로 2024년도에도 초반에 꽤 큰 규모로 예탁금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단식으로 흘러내렸죠. 그리고 계엄 선포 전에도 꽤 큰 규모의 예탁금 감소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꽤 큰 규모의 예탁금 감소가 눈에 띕니다. 맞죠, 여러분들? 네. 느낌이 좀 세하죠? 물론 어디까지나 확률이에요. 네. 과거의 데이터가 지금 우리가 함께 체크를 한 과거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예탁금 감소가 또 이제 꾸준하게 연달아서 막 이어지는 경우에는 실제로 시장이 장기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 많이 빠진 저점이라 볼 수 있는 가격대에서 예탁금 감소가 나오게 되면은 바닥치고 올라가는, 진짜 찐바닥 치고서 올라가는 그런 패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예탁금 감소가 일어나게 되면, 예를 들면 2021년 8월달 같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021년 8월달과 같은 그럴 때처럼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예탁금 감소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거는 조금 좋지 않은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래서 제가 사례 분석을 좋아합니다. 모르던 것을 알 수 있게 해주거든요. 하지만 100%는 없습니다. 시장에 100%는 없고 항상 변수가 있기 마련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는 지수를 볼 건데요. 자, 코스피, 코스닥 아침부터 제가 계속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저는 이제 코스피가 개인적으로는 3,960포인트까지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보시면은 3,960포인트가 이쯤 되죠. 대략 네, 이쯤 됩니다. 화면 보시면 여기 핑크 라인이 있죠. 네, 이 핑크 블루 형광 라인은 제가 만든 시그널 라인이에요. 얘가 이제 올라온단 말이죠. 네, 보통 이 상승 추세가 좋을 적에 이 핑크 블루 얘네들은 아주 중요한 지지 라인대가 돼요. 매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지 라인대가 됩니다. 저는 이게 올라오게 되면 여기를 한번 찍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3,960이라는 가격대가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 자, 전 40에서 여기 보시면 제가 60까지 하락할 수 있겠고,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다음 맥점은 40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를 찍고 반등이 나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지라인 때는 정말 많아요. 지지라인 때 진짜 많은데 정말 여러 지지라인 때 중에서 일단 여기는 찍을 것 같다. 여기를 찍었을 때에 이탈을 할지 찍고 급반등이 나올지 저도 알 수 없어요. 최소 지지라인이 어디인지는 알 수 있어.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선을 그어보게 되면은 3940을 선 그어보게 되면은 자, 지난번에 급등 나왔을 때 종가, 급락 나왔을 때 지지를 받았고 여기도 또 지지를 받았죠. 그죠? 네. 대충 요 정도의 어떤 이 부분에서 지지라인 대가 좀 형성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해보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무조건 매수하세요 그 뜻이 아닙니다. 종가를 보고 판단해야 돼요. 종가 기준, 항상 종가가 중요합니다. 종가 기준으로 여기를 이탈을 할지 반등이 나올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종가를 보고 판단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는 코스닥을 볼 건데 얼마 전에도 제가 여기 보시면은 롱타임 맥점이 있죠. 그리고 여기도 롱타임 맥점이 있죠. 잘 보세요. 맞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주가가 이제 지수 반등이 나올 적에 제가 이날이었어요. 이날도 제가 추가 반등이 나올 거다. 나올 수 있고 여기 주가가 코스닥 지수에 여기를 찍게 되면 차익 물량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수익 실현하자 말씀을 드렸고 저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날 아침에
코스닥이 여기 찍었었을 때 저희는 단기 매수 관점으로 들어갔던 종목들 다 팔았어요. 수익 실현 많이 했다고. 수익을 챙겼죠. 수익 챙기고 나니까는 코스닥이 투매가 나온 거예요. 기분 되게 좋았어요. 음. 미리 시나리오를 세웠던 대로 했어요. 수익으로 연결됐고 기분이 되게 좋았거든. 자, 그리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롱타임을 돌파했잖아요. 돌파했고 오늘 개파락 출발했는데 얘가 여기서 지지를 받았었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양봉이 나왔으면은 코스닥이 잘 끝난 거예요. 이 롱타임 맥점, 롱쇼타임 맥점은 아주 중요한 가격대예요. 지켜주느냐 깨느냐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제 여기를 장대 양봉으로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이탈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적에는 좋진 않은 거죠. 네. 그리고 이 롱타임, 롱쇼타임 맥점들은 약간 자석 효과가 있다. 라고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끌어당기는 거예요. 왜? 주 맥점이다 보니까 만약에 어떤 특정 가격대의 롱타임 맥점을 돌파하고 나면은 여기서 지지 테스트, 리테스트가 나올 가능성이 꽤 높아지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 롱타임 맥점 하나 더 있잖아.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그 가격대가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를 찍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찍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를. 네. 그러니까 이탈을 할 수도 있겠고 당연히 이탈도 할 수 있겠고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 만약에 여기를 다음 주 개파락하면서 이탈을 했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자석이니까 개파락했다가 한번 찍을 수가 있겠죠. 리테스트.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맥점이 있는데 시초가가 여기서 출발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를 두드리는 리테스트가 나온다고. 리테스트가.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까도 제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그 유료방 종목 중에서 본전 매도했던 종목 있잖아요. 제가 어제 조선주를 갑자기 드렸어요. 이제 조선주의 순환매 성격의 반등이 예상이 된다고 해가지고 미포조선이랑 조선해양을 드렸었는데 미포조선은 오늘 안 팔았으면 5, 6% 수익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지수, 미증시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우려만 없었다라면 저는 아침에 본전 매도 안 했겠죠. 본전 매도 할 일이 없었겠지. 그럼 오늘 또 쉽게 수익이 났을 거야. 미증시 때문에 본전 매도 했던 건데 제가 어제 애초에 매수를 했던 가격대가 맥점에서 매수했었어요. 맥점에서. 그래서 오늘 미증시에 따른 개파락 출발을 했고 저는 맥점에서 매수했으니까 당연히 본전 매도하러 그러니까 여기 맥점 리테스트 하러 올라올 거라 생각을 했어. 그래서 제가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우리 회원님들께 본전 매도 걸어놓으세요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당연히 딱 본전 매도 됐죠. 물론 더 올라갔지만 본전 매도 된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맥점 위로 갭상승 출발하게 되면은 리테스트, 지지 테스트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맥점 밑으로 출발하게 되면은 저항 테스트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은 꽤 높은 확률로 이해되셨죠? 이런 개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서 투자를 하자. 알고서. 아무튼 저 코스닥이 그래서 다음 주에 여기 맥점을 찍으러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탈 여부는 알 수 없고 이탈 여부는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 예측할 수 없고요. 최소 여기를 찍을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물 좀 마실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게 코스피는 대충 마이너스 1.3%에서 많이 빠지면 1.8% 정도, 코스닥은 마이너스 1% 정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가격대까지 만약에 빠지면 우리 유로 회원님들 오늘 인버스 매수한 거는 다음 주에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해야죠. 일단은 뭐 분할 차익 실현보다는 전 전량 차익 실현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탈 여부, 지지 여부는 저도 모르기 때문에 종가를 보고서 다음 방향성을 고민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비트코인입니다. 어제 라이브 방송 보셨던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기억하실 겁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기억 안 하세요? 쭉뷰는 유효하다. 하락 추세 유효하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 여기 지지받았고 여기 돌파 중 양봉 나오게 되면 다음 어디까지 간다 그랬어요? 다음 롱타임 맥점 96830 간다고 했었었죠. 그죠? 자석이니까 끌어당긴다고 했잖아 어제. 그죠?
다음 맥점, 다음 목표는 여기다. 96830이다. 라고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딱 찍었죠. 이미 돌파해버렸어. 그죠? 이미 돌파해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 시점 기준으로 좀 모르겠어요. 얘가 어디까지 갈지는 또 롱타임 맥점을 검색해봐야 돼. 잠깐만. 체크해볼까요? 마침 말 나온 김에. 체크해볼게요. 자, 다음 맥점이 어디 있냐면, 다음 맥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여러 맥점들이 있어요. 맥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매매를 할 적에 기준을 어디다가 둬야 될지 모르잖아. 그죠? 매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죠. 근데 저는 제가 만든 시그널을 통해 가지고 중요한 맥점들을 이렇게 다 미리 캐치를 해 놓는 거죠. 네. 그럼 투자를 함에 있어서, 차트 분석을 함에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하다. 훨씬 더. 네.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계산해 보니까, 씨야, 다음 롱타임 맥점 여기 있는데? 설마 여기까지 한 번에 가진 않겠죠? 또 중간에 없나? 너무 멀리 있는데요? 음, 중간에 있긴 있을 텐데, 별로 눈에 띄는 게 없다, 여러분들. 야, 씨, 이거, 재수없으면 진짜 저기 가는 거 아니야? 없는데, 눈에 띄는 게 없는데, 진짜로? 이게 전부네. 와, 만약에,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볼까요, 한번? 와, 이 중간 갭이 어마무시한데요, 여러분들? 없어. 이거 무섭다. 그죠? 지금 이 수많은 롱타임 백점들을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여기를 다 뚫은 거예요. 비트가. 여러분. 이거 다 맥점이거든. 다 의미가 있는 애들이야. 제가 그랬죠. 자석이라고. 잘 봐요. 잘 봐요. 진짜 중요하다. 자, 돌파했지? 했다가 찍죠. 참고로 요거는 인버트 차트예요. 차트를 뒤집은 거야. 인버트 차트예요. 자, 여기를 뚫었다가 어떻게 자석이니까 또 한번 리테스트. 오케이? 네. 또 여기 넘어갔죠? 또 여기 리테스트 찍죠. 그죠? 또 올라갔죠? 또 리테스트. 또 올라갔죠? 쭉 빠지면 이번에 여기 아예 이탈해버렸어. 그 다음에 다시 돌파하면서 또 리테스트. 또 돌파하고서 리테스트. 그리고 여기 또 리테스트.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맥점들 찍는다 이 말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근데 지금 보니까 다음 맥점 여기야. 야, 이거 조금 중간에 갭이 아예 없는데 갭이 너무 벌어져 있는데요. 갭이. 그죠? 지금 95,300인데 여러분 지금 95,300인데 392죠. 그럼 여기 가격이 얼마냐면 87,000이거든요. 87,000? 저기까지 가려면 마이너스 9% 빠져야 돼, 대충. 마이너스 9%예요, 대충. 와, 씨. 얘가 만약 비트가 이 정도까지 빠질 정도면 아직 모르지만 만약에 비트가 여기까지 빠진다. 빠질 정도면 나스닥은 폭락입니다. 나스닥은 그죠? 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야 이거 모르겠다. 아무튼 비트랑 나스닥이 항상 100% 연동되진 않아요. 음. 디커플링 된 지 한참 됐거든. 하지만 정말로 심각하게 빠질 때는 같이 빠졌었단 말이죠. 네. 이미 비트는 하락 추세 준비를 했던 게 이미 2달 넘었어. 근데 나스닥은 이제 막 꺾이려고 하는 거잖아. 이제 막. 그러니까 디커플링은 좀 됐는데, 글쎄. 아무튼, 만약에 정말로 이게 자석으로 제대로 끌어당기는 거라면, 다음은 87,000입니다. 다음은. 물론 여기서 원웨이로 간다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돌파했잖아. 돌파했으니까는 여기 또 리테스트가 나오겠지.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죠?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현재는 저는 숏뷰는 유효한데 반등이 나오면 숏,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 저항 받는 거 확인되면 지지정 받는 거 확인되면 그때 숏을 잡아보는 걸로. 손절은 당연히 이 양봉 저점 잡아야 되겠죠, 그죠? 인버트 차트 기준으로 참고하시고요. 네. 이게 비트코인 선물도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회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선물했으면 우리 수익 진짜 많이 났을 거예요. 왜냐면 나스닥보다 훨씬 더 리즈너블하게 움직였거든, 얘네들이. 나스닥은 비성과열이 막 4개월, 5개월, 6개월 지속됐지만 비트코인 그러지 않았거든요. 많이 오르면 빠졌고 많이 빠진 반등이 나왔고 했었어. 그래서 비트코인은 진짜 좀 차트 좀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비트코인 선물했었으면 수익 많이 났을 거야. 아쉽습니다, 진짜. 비트코인이었어야 되는 건데. 아무튼 그래요. 자, 이제는 미국 증시 보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이었죠. 주말에 제가 그 회원님께 올려드리는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나스닥 100 지수가 롱타임 맥점 돌파 실패하면, 자, 실패하면은 조정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언급을 했었어요. 네, 우리 회원님들은 아시죠? 자,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스닥 100 지수. 자, 롱타임이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이 여기였었어요. 제가 금요일 날 종가 이렇게 마감한 거 보고서 다음 주는 당롱이다. 롱이다. 무조건 롱이다. 반응 나온다. 왜 제가 그랬냐면, 자, 여기도 보시면 롱타임 맥점이 딱 이렇게 있어요. 여기랑 여기 이렇게 있죠. 지지를 받을 자리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은 거야. 제가 차트 너무 잘 끝났다. 롱이다. 말씀드렸고 실제로 다음 주 월요일날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반등이 나오게 되면 여기까지 올라갈 거다. 왜? 자석이니까.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랬거든. 딱 올라갔어. 근데 저항받고 빠진 거야. 그래서 제가 그날 딱 꼬리 달린 걸 확인하고서 조정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는데 지지를 받는지를 체크해야 된다. 그랬고 실제 조정이 나왔고 어디까지 조정 나왔냐면은 여기 고점 이 부근 여기서 딱 지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지를 받아서 제가 또 뭐라고 그랬냐면 그날 반등이 또 나올 수 있다. 여기 롱타임 맥점 저항 테스트를 한 번 더 리테스트를 한 번 더 할 수 있다. 그랬더니 그날 시초가에서 여기서 시작을 해버린 시초가 여기서 딱 시작하자마자 바로 급락을 해버린 거죠. 하지만 빠지면서 또 지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제는 이 롱타임 맥점이 아니라 기존의 지지 라인을 시초가로 깨버린 거죠. 네, 시초가로. 그러면서 급락을 나왔어 어제. 나왔는데 또 정확하게 어디서 지지를 받았냐? 롱타임 맥점에서 또 지지를 받은 거야. 제 말이 이해가 되죠? 이 롱쇼타임 맥점이 자석이라는 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딱 찍고 반등이 나와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오늘 아침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왜? 찍었으니까. 어. 대신에 반등이 나오면 숏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이 제가 반등 나오면 숏을 고점에서 들어가겠다라고 우리 회원님들께 말씀드렸거든. 근데 오늘 반등이 안 나오는 거야. 짜증나게. 지금 프리장에서 마이너스 1.5%잖아요, 지금. 반등 나왔으면 숏 들어갔어, 우리. 근데 반등이 안 나오는 거야. 짜증나.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그랬거든요. 블루 이탈하면 닥숏이라 그랬어. 그죠? 어제 라이브 들으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종가 이거 블루 이탈하면 닥숏이다. 닥치고 숏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 근데 저 오늘 내신 프리장에서 반등이 나오길 바랬어요. 근데 반등이 안 나오더라고. 나왔으면 숏 잡았을 텐데 진짜 아깝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제가 예상을 했던 거 뭐냐면 얘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제 개인적으로는 자 롱타임 맥점 또 체크해 볼게요. 여기 하나 있죠. 보이세요? 네, 보십니까? 일전에 얘가 급락을 했다가 다음날 급등했다가 빠졌다가 또 종가 기준으로 정확하게 이 롱타임 맥점에서 지지받죠. 3일 동안 보이세요? 이 롱타임 맥점을 돌파한 다음에 3일 연속으로 지지 테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 3일 동안 여기를 이탈을 못했어. 이탈을 못하니까 급등이 나온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얘가 또 빠지게 되면 다음 목표가는 여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해되죠? 맞죠, 여러분들? 하지만 그 전에 뚫어야 되는 지지라인 때가 있어. 어디냐면은 오늘 기준으로 자, 여기 60일선과 볼린저 밴드가 만나는 자리예요. 여기가 24,710포인트 부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음성 녹음이 안 됐어요. 제가 다시 지금 녹화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까 자료에서는 전 최소 1.2% 정도 여기 1점이라서 1.17, 1.2% 정도는 빠질 거다. 하락 가능성이 염두에 둬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 하지만 이미 지금 프리장에서 1.5%까지 빠진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여기를 넘겼다는 소리잖아. 이제 30분 있으면 본장 시작하는데 이미 여기 넘긴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은 지금 본장 기준으로 1.5% 빠진 것을 계산하면요. 어디냐면 현재 24,620이 나와. 자, 24,620이면은 여기네. 롱타임 맥점 살짝 못 미치는 가격대입니다. 네. 롱타임 맥점 가격이 얼마냐면 24,517이거든요. 24,517. 여기까지 가려면은 마이너스 1.9% 빠져야 돼. 자, 다음 롱타임
맥점은 24,517포인트 마이너스 1.9%입니다. 네, 여기에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시초가가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시초가가 이제 앞으로 이제 20분, 20, 30분 남겨놓고서 시초가가 만약에 여기서 시작을 하면 60선 혹은 볼벤, 그리고 이 블랙라인도 제가 만든 거거든요. 블랙라인도 제가 만든 이 시그널 라인입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어떤 지지 역할을 하는데, 이 가격대 부분에서 시초가가 시작을 하게 되면은 또 마침 전저점 부분이기도 하잖아.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되면 장 초반에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쵸?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개파락 양봉으로 오늘 마감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가능성입니다. 어디까지나. 근데 종가 기준으로 몸통이 통통한 개파락 양봉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은 얘는 다음 주 반등이에요. 다음 주 급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개파락을 해서 반등이 나오다가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어떻게 됐어?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음봉이 됐다 이거야.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밀리면서 음봉이 됐어. 그러면서 여기 롱타임 맥점 찍어버린 거지. 네. 찍고서 여기서 또 꼬리가 달려. 이렇게 마감해도 전 다음 주 반등. 오케이? 그러니까 오늘 종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종가가 이 롱타임 맥점을 찍고서 꼬리가 달리면 다음 주 반등 보는 거고, 반등 보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안 가고 이 블랙라인 언저리에서 개파를 양봉이 떴다. 그래도 다음 주 반등을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도 아니고 이 두 가격대를 강력한 음봉을 그냥 확 깨버렸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반등이 얼마나 세게 나오는지, 약하게 나오는지를 체크를 하고 방향성을 잡아야 돼요. 근데 짱대 음봉을 깨게 되면은 아무래도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봐야죠. 이해하셨죠? 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게,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적에 제가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러 가지 근거가 있지만, 첫 번째는 나스닥 주봉이 이 세 번째 주봉에서 이 장악형 캔들, 이 인걸핑 캔들이라고 하죠. 장악형 캔들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온 거예요. 세 개가 세 번째. 보통 한 상승 파동에서 세 개가 나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보통 비이성 상승 파동 초반에는 개미들을 속이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장악형 캔들을 만들기도 해요. 개미들을 떨쳐내려고. 근데 그거는 페이크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두 번째 나온 장악형 캔들이 찐이야. 대부분은. 진짜 두 번째 나온 장악형부터 빠지는 확률이 꽤 높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것마저도 페이크였어. 세 번째 장악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기준으로 이거 마감한 거 보고서 여러분들 다음 주는 숏입니다. 우리 현우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숏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기다가 이 시그널 3개. 이거 다 제가 만든 시그널들이죠. 이 시그널 뜨게 되면은 다음 주에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100%는 아니에요, 당연히.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이 세 개가 이렇게 동시에 나온 거는 쉽지 않다고. 과거에 보면은 세 개가 동시에 나왔을 때 다음 주 급락. 동시에 나오고 나서 다음 주에 개파락 출발. 그쵸? 개파락 출발. 음. 세 개가 같이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매우 희귀한 패턴입니다. 이것도 다음 주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주봉을 보게 되면은 이 형광 라인, 제가 말씀드렸던 시그널 라인이죠. 네. 이 형광 라인을 이번 상승 파동에서 단 한 번도 안 찍었어요. 저번에 한번 찍을 뻔했는데 근처에서 반등이 나왔어. 나 아직 한 번도 안 찍었어요. 근데 보통 추세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그러니까 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추세가 정말로 탄탄한지, 어? 탄탄한지를 두드려보는 움직임이 이때까지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나왔다 이 말이에요. 나스닥이. 이건 투머치다. 이건 솔직히 이건 좀 너무 투머치하다 이 말인 거지.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만 하더라도 급등이 나오다가 어떻게 됐어요? 중간에 한번 형광색을 건드리죠. 이 네온 컬러로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 이후에도 몇 번 건드려요, 이 형광을. 형광뿐만이 아니라 20주선도 건드려요. 네, 그리고 나서 2023년도 상승 타동이 나올 때도 당연히 형광을 건드려 줍니다. 건드려 줘야 이 추세가 정말로 탄탄한 추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추세가 되게 좋을 적에 형광을 찍거나 혹은 형광을 이탈하거나 하게 되면은 여기는 단기 관점에서는 적극 매수 찬스로 볼 수 있어요. 나스닥은 실제로 보시면 과거에 잘 봐요. 자, 주봉을 딱 보면 답이 나와. 좀 전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추세 좋았죠. 형광 찍고 급반등 나오지. 그 다음에 여기 녹색이 20선이에요. 20선, 20주선. 형광 찍고 급반등, 20주선 찍고 급반등.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핑크 찍고 급반등. 또 핑크 찍고 급반등. 또 핑크 찍고 급반등. 다 이게 추세 라인들이거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처음에 20주선까지 안 가죠. 형광 찍고 급반등. 그 다음에 20주선 찍었어요. 또 반등. 그 다음에 핑크 블루까지 찍고서 또 급반등. 그죠? 그 다음에 보면 또 20주선 핑크 찍고서 급반등. 네,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은 나스닥이 추세가 정말로 이 추세를 이어가려면 이 추세가 탄탄한지 아닌지를 두드려보는 과정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이때까지 없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세 번째 장악형 음봉이 나온 이 시점이 저는 이 추세를 테스트하는 그 타이밍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못해도 형광까지는 갈 수 있다. 형광까지 가려면 전저점까지 가야 되는 소리야. 맞죠? 형광 가려면 전저점 가야죠. 맞잖아요. 네. 형광을 깰 수도 있어요. 깰지 한 번에 아니면 20주선까지 갈지 저도 몰라. 그거까지 저도 몰라요. 이번 파동이 형광에서 반등이 나올지 20에서 반등이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혹은 깨질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중요한 건 이 시점에선 빠진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렇게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11월달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네. 자, 그리고 월봉. 제가 이것도 진짜 지겹게 강조했었죠. 지금 나스닥 100 지수는 월봉 기준으로 양봉이 몇 개? 7개까지 나왔고 S&P 500 지수는 월봉이 6개까지 양봉이 나왔어요. 쉽지 않은 패턴이에요. 희귀한 패턴입니다. 하지만 또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양봉이 7원송 양봉이 나왔던 게 2009년도예요. 금융위기 이후죠. 그죠? 보시면은 파란색 시그널. 파란색이 7양봉이야. 근데 7양봉이 나오고서 다음 달에 음봉이 나왔다가 어떻게 돼요? 급등 랠리를 이어가죠. 그리고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트럼프 1기 때 마찬가지로 7연속 양봉이 나온 다음에 다음 달 음봉이 나와요. 어떻게 돼요? 또 급등 랠리 이어가요. 그래서 요것만 놓고 보면은 야 7연속 양봉 다음에는 결국 급등이네. 그러면 다음 달 음봉 나올 때 매수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2009년도는 여러분들 제로금리였고요. 무제한 양적 완화를 펼치던 시기였어요. 그죠? 본격 유동성 강세죠. 그리고 2017년도 트럼프 1기 때는 뭐였습니까? 골디락스였어요. 금리도 지금보다 훨씬 낮았고요. 물가도 훨씬 낮았고요. 고용도 안정적이었고요. 기업도 실적도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부자들만 잘 살고 서민들은 점점 거지가 되어가는 이런 불균형 장세도 이런 불균형 뭐야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이런 불균형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정말 말 그대로 골디락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정말 딱 괜찮은 상태. 그러니까는 이런 7원송 양봉 이후에 급등 랠리도 충분히 익스큐즈가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금리가 벌써 2022년도 이후로 고금리가 3, 4년째 지속되고 있죠. 부자들은 너무 좋은데 서민들은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 그죠? 거기다가 직장인 이제 막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20대, 30대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졌고 다니던 직장마저도 잃는 해고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이 과연 과거에 7원송 양봉 이후에 상승 랠리가 나오던 그때쯤 이게 정당하냐 이 말이에요. 과거처럼 이렇게 나올까 과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11월 말까지는 흐름을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 달, 두 달, 세 달 후에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함부로 막 이거 어디까지 갑니다. 어디까지 빠집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어떤 그런 말의 무게, 말 한마디의 무게, 책임감에 대해서 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 과거에 저도 욕도 많이 먹어봤고 수익도 많이 내봤고 손실도 내봤고 여러 경험들 해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어,
말은 진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특히나 리딩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요즘에 SNS를 시작을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SNS에서는 이 ETF, 그러니까 나스닥 적립식 투자, 나스닥 S&P 적립식 투자를 통해 가지고 수익 낸 사람들이 꽤 있어요. 꽤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내니까 그게 마치 정답인 양 매일같이 그냥 나스닥 사세요, 뭐 S&P 사세요, 뭐 사세요, 뭐 사세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미 수익이 난 상태잖아. 그죠? 근데 그걸 보고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도 한번 해볼까? 저 사람이 저렇게 돈 많이 번 사람이 얘기하니까 저 사람 말 따라하면 되겠지? 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이제 막 적립식 투자를 시작한 사람도 있단 말이야. 포모, 극심한 포모에 시달려서 에라 안 되겠다. 나도 이제 또 시작해야겠다 해가지고. 근데 하필 지금 시작한 시점이 7원송 양봉 이 시점이란 말이야. 이거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SNS에서 막 매일같이 매수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책임이나 져주겠냐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주가 급락하면은 괜찮아. 어차피 나스닥은 신이야. 나스닥은 30년 동안 계속 올라갔으니까 계속 사. 그러다가 만약에 지난 2022년도처럼 1년 연속으로 하락장이 나오거나 IT 버블 때처럼 3년, 4년, 5년 하락장이 나오면 어떻게 책임질 건데? 돈 많은 사람들, 이미 수익 많이 난 사람들은 그나마 견딜 수가 있겠지만은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 음? 겨우겨우 투자금 마련해가지고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정말 너무너무 힘든 고통의 시간이 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예. 함부로 말하면 안 돼. 함부로 예측해서도 안 되고 예측은 해도 돼. 근데 그거를 막 SNS상에서 어디까지 간다, 어디까지 간다. 책임지지 못할 말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예측은 당연히 틀릴 수 있죠. 사람인 이상 예측은 틀릴 수 있어. 근데 매수하세요라고 말을 할 거면 저처럼 손절가라도 주던가 최소한. 그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그냥 매수하세요, 매수하세요, 매수하세요. 매일같이. 예. 손절가를 주면 제가 뭐라 안 해요. 근데 거기에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그냥 사라고만 하잖아. 전 그걸 보면서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 는 겁니다. 네. 자, 아무튼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하락장이 글쎄요, 뭐 반등이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종가까지 보자고요. 네,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 1.4%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네. 오늘 시초가 중요하겠고, 시초가가 어디서 시작을 하느냐, 그리고 종가가 과연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깨느냐, 그걸 보면서 방향성을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종가 마감하고 나서 주말에 분석해서 또 주말에 라이브 방송을 열던지 아니면 또 브리핑 영상만 텔레그램에 올려드리든지 할게요. 그리고 텔레그램에 입장하십시오. 입장하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국장, 뭐 미장 그런 것들 제가 짚어드리거든요. 네,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수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지수 상승 대비 지수 대비 내 계좌는 마이너스다 하시는 분들,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저는 실제로 이제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그죠? 리딩만 하다가 주식 계좌를 개설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한 달 동안 지수 대비 압도적으로 지금 아웃퍼폼을 한 상태다. 저도 물론 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 매일 수익 드리겠습니다, 뭐 매월 몇 프로 수익 드립니다, 저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최소 제 리딩 따르시면 여러분도 혼자 하실 때보다는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지금처럼 리스크 관리도 적절한 시점에 딱 잡아드리고 비중 줄여야 될 때, 비중 늘려야 될 때 딱딱 구분하면서 관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혼자 하실 때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그것만큼 제가 자신 있게 약속드릴 수가 있어요. 네. 자,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